여러분 안녕하세요. 다현쌤입니다. 오늘 무형자산과 기타 비유동자산까지 다 해서 자산을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무형자산은요. 형태가 없다, 없을 무예요. 형태가 없는 자산을 의미해요. 자, 그럼 정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무형자산은 물리적 형태는 없지만 식별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화폐성 자산을 무형자산이라고 하고요. 아무래도 무형자산은 유형자산처럼 물리적 실체가 있어서 손으로 만지거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권리들이 많아요. 따라서 무형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의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서도 무형자산의 정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묻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무형자산은 일단 물리적 형태가 없는 자산이다 라는 건 잘 알고 계시죠? 자, 대신에 식별이 가능해야 돼요. 자, 식별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는 우리 회사의 소유인지 아닌지를 밝혀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기업이 통제하고 소유권이 있다라는 얘기죠.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자, 이건 아예 자산의 정의였죠. 그래서 원래 자산의 정의에다가 식별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한다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무형자산의 취득 원가는요, 다른 자산과 동일해요. 매입 가액에다가 매입 부대 비용을 더해주시면 되고요. 또는 내가 직접 만든다, 특히 개발비 같은 것들 있죠. 개발비는 저희가 회사 내부에서 직접 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개발할 때 들어간 제작 원가라든지 제작 원가에다가 제작하는데 부대 비용이 들었다. 부대 비용까지 합쳐서 취득 원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요 두 개도 좀 잘 봐두시면 좋겠어요. 무형자산을 처음으로 인식할 때에는 원가로 측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불했던 돈이 있겠죠. 그죠? 그 원가로 측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근데 만약에 무형자산을 내가 공짜로 취득했다? 공짜로 취득했을 때에는 공정가액으로 취득 원가를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에는 공정가액으로 계산한다. 이러면 틀렸죠. 최초로 취득할 때는 지불했던 원가로 측정을 해주시고 만약에 공짜로 내가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만 공정가치, 즉 시가, 시장가치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무형자산뿐만 아니라 다른 자산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무언가 공짜로 취득한 게 있다. 그럼 보통은 공정가치로 회계 처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무형자산의 종류 보도록 할게요. 자, 영업권, 개발비, 산업재산권, 라이선스와 프랜차이즈, 강화권, 어업권, 소프트웨어. 자, 영업권이랑 개발비는 저희가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할 거고요. 산업재산권부터 볼게요. 자, 산업재산권은 일정 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래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죠. 자, 특허권. 새로운 물건을 발명했다. 특허권이죠. 실용신안권. 이미 있는 물건을 가지고 좀 더 편리하게 개발한 물건에 대한 권리, 실용신안권. 자,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이러한 권리들을 산업재산권이라고 하고요. 라이선스와 프랜차이즈. 자, 라이선스는 특정 기술 지식을 일정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권리래요.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점 이런 건 들어보셨죠? 일정한 지역 내에서 특정한 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 이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자, 강업권, 어업권. 강업권은 강업법에 의해서 일정한 광물을 캐낼 수 있는 권리고요. 어업권은 수산업법에 의해서 일정한 수면에서 독점적, 배타적으로 어업을 경영할 권리예요.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된 문서들을 총칭한대요. 그래서 만약에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싶다. 그럼 회계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업체한테 돈을 주고 저희가 사오거나 빌려 오셔야 돼요. 그래서 무형자산은 우리 회사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들을 무형자산이라고 합니다. 무형자산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종류만 잘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중에 내용이 있는 게 영업권이랑 개발비예요. 그래서 두 개를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영업권은 권리금이라고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전자제품을 사야 된다. 그러면 저희가 삼성전자는 믿고 사는 편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른 기업에 비해서 특별히 유리한 사항들이 있다. 이러한 것들을 영업권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자가창출 영업권, 내부 창출 영업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이거죠. 내 스스로가 우리 회사는 다른 회사보다 이런 점이 더 좋아요 하고 자산으로 처리하는 거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근데 이거는 너무 당연하죠. 우리 회사 스스로 계상을 하게 된다면 너무 주관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자산의 가치를 높이고 싶다. 그럼 무형자산을 자기 마음대로 더 높여서 적을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내부 창출 영업권, 자가 창출 영업권은 인정하지 않고요. 외부에서 거래된 것만 인정을 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제가 삼성전자를 인수하려고 해요. 정말 예를 들어서요. 자,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한번 그려봤는데 간단하게 그려봤어요. 자산은 100만 원치가 있고 부채는 40, 자본은 60만 원이래요. 그럼 제가 이 회사를 인수할 때 부채는 갚는다라고 하면 남아있는 순자산은 60만 원이죠. 그럼 이 회사를 60만 원 주고 사올 수 있을까요? 60만 원 주고 사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기에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플러스 알파, 프리미엄이 있겠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다른 기업에 비해서 유리한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항들로 인해서 제가 이 회사를 인수를 했을 때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능력들이 있다라는 뜻이죠. 따라서 플러스 알파, 즉 프리미엄을 주고 사셔야 되는데 이 프리미엄을 영업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회사를 제가 인수를 하거나 아니면 합병을 하거나 이런 활동들을 할 때 직접 돈을 지불한 경우에 대해서 영업권이라는 자산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즉 여러분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가창출 영업권, 즉 회사 스스로 우리 회사는 이런 점이 잘났습니다. 회계 처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문장만 좀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개발비 보도록 할게요. 개발 활동과 관련해서 발생한 지출액을 개발비라고 합니다. 자, 개발비가 많은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요? 게임 회사일 수도 있고요. 바이오 산업, 그리고 자동차, 전자제품, 새로운 신제품들을 계속 개발을 해야겠죠. 자, 우리 개발 단계에서는 총 3단계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크게 연구 단계, 개발 단계, 생산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일단 연구 단계는 기획하고 기초 연구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시장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전문가에게 자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료들을 수집한다거나 이러한 활동들을 연구 단계에서 실행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들을 모두 연구비로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연구비는 비용입니다.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연구 단계가 끝났어요. 충분히 조사를 한 다음에 이제 개발 단계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직접 한번 만들어 봐야겠죠.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제품이 판매가 가능할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데 개발 단계에서도 2가지로 나뉩니다. 무형자산 요건에 충족을 했다. 그러면 개발비라는 자산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그럼 경상개발비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까다롭죠. 그죠? 자, 따라서 개발비, 비로 끝나지만 무형자산이에요. 무형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연구 단계를 거쳐서 개발 단계까지는 와야 되고요. 개발 단계에서도 무형자산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개발비라는 자산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족한 다음에는 생산해서 판매하시면 되겠죠. 그럼 표로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연구활동에서 발생한 비용들은 연구비로 넣어주시고요. 개정 과목 성격은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비용 쪽으로 넣어주시고, 개발활동에서는 두 가지로 나뉘었죠. 무형자산 인식 조건에 충족하지 않으면 경상개발비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시고요. 무형자산 인식 조건에 충족을 한다. 그러면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따라서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기 위한 조건들 제가 일단 적어놨는데요. 하나하나 외우시기 힘드시면은 느낌으로 판단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개발을 하고 판매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기술력이 있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다. 완성해서 사용 또는 판매할 의도와 능력이 있다.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다. 팔아서 돈을 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신뢰성 있게 구분해서 측정이 가능하다. 저희는 금액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을 해야지만 회계 처리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계상하기 위한 조건까지 봤고요. 하나만 더 추가를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연구활동이랑 개발활동이랑 구분하기 되게 애매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회사도 너무 다양한 데다가 연구활동, 개발활동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겠죠. 그죠? 자, 그런 경우들을 일일이 회계 기준에 적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두 개 애매한 경우에는 무조건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걸로 봅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 둘 중에 어떤 걸로 봐야 될지 애매한 경우가 생긴다. 자, 그럼 무조건 연구 단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무조건 비용 처리를 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쵸. 만약에 연구 단계랑 개발 단계로 보기 애매한 경우에 개발 활동으로 보겠다 라고 하시면은 이 활동이 또 인식 조건에 충족하는지 미충족하는지를 봐서 회계 처리를 또 나눠주셔야 되죠.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비용 처리를 하자라는 뜻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제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을 보도록 할게요. 자, 무형자산의 상각은요. 무형자산은 잔존가액은 원칙적으로 없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잔존가치는 없어요. 자, 그리고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시고 내용연수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무형자산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권리이기 때문에 제가 길게 설정하려면 길게 설정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딱 20년으로 정해놨고요.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하기가 힘들다. 그럼 매년 같은 방법으로 감가상각하는 정액법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특히 저희 시험에서는 정액법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액법은요, 취득원가 나누기 내용 연수였죠. 왜냐하면 잔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취득원가에서 바로 내용 연수를 나눠주시면 돼요. 자, 이 금액은 바로 미상각 잔액, 즉 장부 금액에서 남아있는 내용 연수를 나누시는 것과 동일한 금액이 나올 거예요. 자, 무형자산의 회계 처리는 직접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앞전에 유형자산은 간접법으로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유형자산은 간접적으로 자산의 금액을 줄이는데 무형자산은 직접적으로 자산의 가치를 줄여주시는 거예요. 자, 따라서 12월 31일 차변에는 무형자산 상각비라고 비용 처리해 주시고요. 자, 대변에는 무형자산, 해당 자산의 계정 과목으로 바로 자산 감소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형자산이라고 적었는데요. 만약에 개발비를 감가상각하겠다. 그럼 개발비 바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특허권을 감가상각하겠다. 그럼 특허권을 바로 감가상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기고요. 개발비 3천만 원을 3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을 한대요. 자, 그럼 정액법은 취득원가에서 내용연수 나눠주시면 되죠. 그러면 1,000만 원. 그래서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 비용으로 넣어주시고요. 대변에는 개발비, 그러니까 자산을 직접적으로 차감을 해주셔야 돼요. 자, 1기 기초 재무상대표, 기초는 1월 1일을 얘기하는 거고요. 저희가 3천만 원 주고 사왔었죠. 그래서 개발비는 3천만 원 이렇게 적혀 있었겠죠. 근데 저희가 상각을 하고 나면은 개발비를 저희가 직접
차감을 시켰죠. 그래서 3천만 원에서 바로 2천만 원으로 바로 2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부 금액은 즉 미상각 잔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1천만 원은 3천만 원 중에서 1천만 원은 상각을 했고 2천만 원은 앞으로 상각을 해야 되는 금액이죠. 그래서 미상각 잔액이라고 해요. 자, 그럼 2기도 한번 볼게요. 개발비의 미상각 잔액은 2천만 원이고요. 잔여 내용 연수는 2년이다. 정액법으로 상각하시오. 자, 미상각 잔액은 장부 금액이었죠. 장부 금액은 2천만 원이고 남아있는 내용 연수는 2년이래요. 저희가 아까 3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을 해야 되는데 1년은 했죠? 그럼 이제 2년 남았죠? 그럼 미상각 잔액에다가 나누기 잔여 내용 연수를 하시면은 그대로 1천만 원이 또 나오죠. 그래서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 비용 증가해 주시고 대변에는 개발비, 자산을 직접적으로 차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 1기랑 2기랑 비교했을 때 문제가 나오는 방향이 조금 다른 거를 알 수가 있죠. 1기는 개발비의 취득 금액에서 내용 연수를 나눴고요. 이렇게 하면은 1천만 원이었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랑 2기에 미상각 잔액을 알려줬죠. 미상각 잔액에다가 나누기 남아있는 내용 연수. 이렇게 계산을 하셔도 1천만 원이죠. 그래서 특히 시험에는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남아있는 잔액에다가 남아있는 내용 연수 이렇게 알려주면은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냥 미상각 잔액에다가 남아있는 내용 연수 나눠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럼 기타 비유동 자산까지 간단하게 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비유동 자산은요. 투자, 무형, 유형 여기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계정 과목들을 모아놨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종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임차 보증금. 자, 임차. 저희가 부동산이나 동산을 빌리면서 지급하는 보증금이죠. 자, 이 보증금은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산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장기 매출 채권. 자,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이랑 받으러움을 합친 용어죠. 근데 장기가 붙었기 때문에 1년을 초과하는 외상 매출금이나 받으러움을 의미합니다. 3번 부도어음과 수표. 자, 어음 수표가 지급이 거절됐다, 부도가 났다는 얘기죠. 거래처가 부도가 나서 이 어음을 현금으로 교환을 하지 못할 때 부도어음과 수표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회계 처리는 당좌자산 파트에서 한번 봤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4번 이연법인세 자산. 자, 법인세.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이었죠. 자, 그래서 4번은 저희가 회계 처리할 일은 없습니다. 일단 나와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회계상 법인세보다 실제로 부담해야 되는 세법상의 법인세 비용이 큰 경우를 이연법인세 자산이라고 하는데요. 자, 회계에서 계산하는 법인세랑 세법에서 계산하는 법인세 금액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다른 경우를 조정하는 계정 과목이고요. 그런 거 있다 정도로만 봐주시면 충분해요. 자, 장기 미수금. 자, 상거래 이외의 자산을 매각했을 때 대금 중에 1년 이상 저희가 못 받은 돈을 장기 미수금이라고 했었죠. 자, 여기에서 실제로 회계 처리 많이 하는 거는 임차 보증금 또는 부도, 어음과 수표도 종종 나오고 있고요. 나머지 계정 과목은 이런 계정 과목이 있다 정도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저희가 드디어 자산은 끝났습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그 다음 시간부터는 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